2014년 7월 29일 경기도 포천의 한적한 빌라 단지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 속에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죠. 집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웃 주민들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건물주와 이웃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112와 119에 빗발쳤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집 안은 거대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각종 잡동사니와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덮은 벌레들. 바로 숨막히는 악취의 근원지였죠.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공간 속에서 경찰은 작은 아이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이었어요. 또래보다 훨씬 왜소한 체구의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랜 기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씻지도 못한 채 이 끔찍한 환경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끔찍한 아동 방임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수사관의 눈에 작은 방 구석에 놓인 거대한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높이 80cm, 지름 84cm 크기의 고무통이었죠. 통 위에는 10kg에 가까운 소금 포대가 무겁게 올려져 있었고 뚜껑 가장자리는 접착제와 비닐 테이프로 빈틈없이 밀봉되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듯한 모습. 불길한 예감이 현장을 감쌌습니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밀봉된 뚜껑을 열자 안에서는 이불과 낡은 장판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죠. 겹겹이 쌓인 포장을 풀어내는 순간 현장의 모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뼈, 바로 백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됐어요. 시신을 수습하던 국가수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신은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발견된 시신 아래 또 한 구의 시신이 겹쳐진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나의 고무통, 두 구의 백골. 고무통 속 두 구의 백골. 이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는 50대 여성 E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이 거대한 고무통은 지난 10년간 어떤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삶을 되짚어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비극으로 가득 찼던 것은 아니었어요. 전남 정읍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20살 무렵 서울로 올라와서 의류공장에서 일했어요. 1년 뒤에는 1살 많았던 남편 C를 만났고 곧 큰아들을 임신하며 시부모님이 계시던 포천에 터를 잡았죠. 이후 둘째 아들까지 낳으며 그녀의 삶은 여느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5월 19일 그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포천시 신북면의 한 국도였어요. 그녀의 둘째 아들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죠. 바로 그때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아이를 향해 쓰러졌습니다. 트럭 자체에 부딪힌 것이 아니었어요. 트럭에 가득 실려있던 모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그 자리에 서 있던 작은 아이를 순식간에 덮쳐버렸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충격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죠.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매일 밤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게 됐어요. 얼굴에 혈관이 터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빠르게 망가져갔습니다. 함께 슬픔을 이겨내야 할 남편은 위로가 되지 못했죠. 오히려 그녀는 아이의 죽음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은 칼날이 되어 부부 사이를 파고들었고 집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싸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2003년경 남편은 아예 월급도 가져다 주지 않은 채 다른 여자를 만나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버려졌다는 절망감,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의 비극은 그렇게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절정으로 치닫던 2004년 가을, 어느 날 남편 씨가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바람나서 집 나갔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들의 위태롭던 부부관계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경찰서에 앉은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서 남편을 깨웠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미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사람을 죽여본 것도 아니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이 그녀가 주장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무서워서 했다고 말한 다음 행동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침착하고 계획적이었어요. 그녀는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남편의 시신 다리 부분을 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주워온 낡은 장판으로 시신 전체를 둘둘 말았죠. 당시에도 어렸던 큰아들과 함께 그 시신을 집안에 있던 거대한 고무통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 고무통을 작은 방 구석으로 옮겼어요. 바로 그날부터 그녀와 아들의 기나긴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는 거실과 등을 맞댄 방, 잠을 자는 안방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남편의 시신을 둔 채 하루, 한 달, 그리고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낸 것이죠. 그녀의 은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년 뒤에는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버젓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이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거짓말 속에서 남편 씨는 살해당한 피해자가 아닌 그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가장이 되었죠. 그렇게 완벽한 실종이 완성되는 동안 그의 육신은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부패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신과 함께한 10년의 세월, 그 기이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는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직장에서 1살 어린 동료 M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2013년 초부터 M은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그 집이 사실은 그녀의 죽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M은 까맣게 몰랐죠. 하지만 이 새로운 관계 역시 돈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공동생활비로 관리하던 M의 월급, 직장을 그만두게 된 M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였죠. 과거 남편과의 갈등을 떠올리게 하는 지긋지긋한 돈 문제는 또다시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2013년 여름의 어느 날, 그들의 갈등은 파국을 맞았어요.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M. 마침 콧물을 흘리던 그에게 그녀는 약봉투를 건넸어요. 비염약이야. 하지만 그 안에는 졸피뎀과 독시라민 성분의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M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의 뺨을 때렸죠. 그 순간 그녀의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반항할 힘조차 없는 M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스카프로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마지막으로는 비닐랩을 얼굴에 수차례 감아 숨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M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작은 방에 그대로 방치했어요. 시신이 부패하며 무게가 가벼워지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몇 주가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10년 가까이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백골이 담겨있던 바로 그 고무통의 뚜껑을. 그녀는 M의 시신을 들어올려 먼저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남편의 뼈 위로 구겨 넣었어요. 두 남자의 무덤이 된 고무통. 그녀는 다시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소금 포대를 올려놓아 비밀을 완벽하게 봉인했습니다. 두구의 시신을 품은 고무통과 방치된 아이. 끔찍한 범죄의 전말이 드러나자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의 심판대로 옮겨졌죠. 검찰은 그녀를
비극적인 과거를 방패 삼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남편과 동거남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어린 아들마저 방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다량의 수면제 가루, 남편의 시신에서 검출된 치사량 범위의 약물 성분 등 수많은 간접 증거를 제시했죠.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죄,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소심에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가 동거남을 죽인 것은 맞습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정말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죄는 인정했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했죠. 자신이 살인자는 맞지만 2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은 아니라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강조했어요. 남편의 시신은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너무 심하게 부패해서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약물 중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죠. 시신에서 약물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농도가 치사량의 하한치에 가까웠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녀가 남편을 원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황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죠. 강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동거남 M에 대한 살인과 아동방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최종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감형됐죠. 이후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녀의 18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녀는 한 명의 남자를 살해하고 아이를 방임한 죄로 18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법정의 문이 닫힌 그 순간 우리에게는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정말 남편을 죽이지 않은 걸까요? 자식을 잃은 상실감과 남편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은 그녀를 2번의 살인을 저지른 괴물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주장처럼 남편의 죽음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녀가 공포심에 사로잡혀 시신을 유기한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남편을 죽였다고 보기에는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탓에 물증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시신을 10년간 집안에 숨기고 그의 가족까지 완벽하게 속여온 그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녀는 법의 판단처럼 한 명의 살인자인가 아니면 진실을 숨긴 채 2번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인가. 우리는 이제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고무통 속 첫 번째 죽음의 진실은 어쩌면 그 부패한 시신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늦은 밤,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이었어요. 고요함이 내려앉은 복도를 가르고 119 구급대에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L호실 문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지럽게 널린 의료용품들이 눈에 들어왔죠. 침대 위에는 30살의 남성 유씨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바닥에는 링거 스탠드와 여러 개의 수액팩, 빈 앰플들이 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연인 박씨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여성은 힘겹게 입을 열었죠. 침대 위의 남자는 자신의 연인이고 2사람이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약속하고 실행에 옮겼다고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남자친구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고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알려졌죠. 한때 서로를 사랑했던 연인의 안타까운 마지막. 사람들은 살아남은 여성의 슬픔을 가늠하며 함께 애도했고요.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슬픈 사랑의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생존. 이 극명한 결과 뒤에는 어쩌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차가운 계획의 결말은 아니었을까요?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두 사람은 2016년 5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서로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몇 달 뒤인 2017년 초, 남자는 만나던 연인과 관계를 정리했어요. 여자 역시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졌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여자는 전직 간호조무사였고 남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아마 남자가 느끼기에도 그녀는 더없이 헌신적인 연인이었어요. 자신은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식비, 숙박비, 유흥비 등 데이트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도맡아 해결했거든요. 남자는 그런 그녀에게 깊이 의지하고 고마워했겠죠. 하지만 그 헌신의 이면에는 남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첫 번째 그림자는 그녀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었죠. 그녀는 남자에게 동거하던 연인과 헤어졌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부터 함께 살아온 동거남이 있었고 피해자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내내 그와의 동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은 모두 또 다른 남자였던 동거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명의와 동거남의 명의로 6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아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는 그녀의 집요한 통제였어요. 그녀의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녀는 남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들여다봤고 그의 예금 계좌 공인인증서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남자의 사생활과 경제권은 온전히 그녀의 손안에 있었죠. 그 통제의 올가미는 점점 더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어요. 급기야 그녀는 남자친구의 머리 스타일과 염색할 색깔까지 직접 정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완전한 소유욕에 가까웠어요. 남자는 이 숨막히는 통제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믿었던 걸까요? 위태롭게 쌓아 올린 거짓과 집착의 성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균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위태롭던 관계의 균열은 2018년 10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의 일상을 점검했어요. 그의 휴대전화, 그리고 그의 계좌. 그곳은 그녀의 통제가 미치는 가장 내밀한 영역이었죠.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춥니다. 며칠 전인 10월 9일 새벽, A라는 낯선 이름으로 이체된 13만원. 그리고 다시 10월 18일 밤 11시 36분.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던 그 시각. 이번에는 B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13만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B가 누구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 대신 그녀는 곧바로 차가운 화면 속으로 파고들었죠. 인터넷 검색창이 켜지고 그녀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B 이체, C 호텔, C 노래방. 처음엔 이체된 이름의 정체를 찾으려던 검색이었어요. 하지만 약 3시간에 걸친 집요한 검색에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자 그녀의 의심은 하나의 결론으로 빠르게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부터 검색어는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죠. OP 원샷,
남친이 13만원 계좌이체, 남편의 오피 출입 이혼, 남친이 성매매, 남친의 오피 출입 사실을 알게 돼 남친이 바람폈네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색어들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스스로의 의심을 확신으로 굳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번의 13만원은 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배신의 증거가 됐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자, 자신의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그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의 통제 밖에서 자신을 기만하고 배신했다는 생각,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되어 그녀를 잠식했어요. 깨져버린 신뢰에 대한 증오와 격분은 이내 차가운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죠. 그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로. 분노가 사리로 굳어진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어요. 전직 간호조무사,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던 그녀는 이제 그 지식을 사람을 해하는 데 쓰기로 합니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완벽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남자친구의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그녀는 평소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 지인들에게 몸에 좋은 주사라며 마늘 주사나 영양제 주사를 직접 놔주곤 했어요. 그녀가 건네는 주사기는 언제나 건강과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그녀의 능숙한 손길을 신뢰했죠. 그는 그녀가 자신의 몸에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밤, 살해를 결심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녀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앰플과 주사기 등을 구해냅니다. 거기에 과거에 일했던 의원이 폐업할 때 몰래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디클로페낙과 리도카인, 프로포폴 등 다른 약물들도 함께 챙겼어요. 그리고 10월 20일 오후 그녀는 주사기를 이용해 디클로페낙과 리도카인을 수액 주머니에 미리 넣어뒀습니다. 피로회복제라는 이름으로 위장할 치명적인 독극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조한 것이었죠. 같은 날 오후 4시 47분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지막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나요? 그녀는 살인을 계획하는 것을 넘어 이미 범행 이후의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약품과 링거, 주사기 등을 가방에 챙겨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30분 두 사람은 부천의 한 모텔로 들어섭니다. 남자는 퇴근 후 막히는 길을 운전해온 터라 지쳐 있었죠. 침대에 지쳐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그녀는 준비해온 시나리오의 첫 대사를 꺼냅니다. 피로회복제 맞자. 남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팔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먼저 프로포폴 앰플 2개를 그의 오른팔에 주사했습니다. 수면 마취 효과로 남자의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이어서 미리 만들어놨던 수액팩을 그의 정맥에 연결했죠. 고요한 모텔방 안에서 투명한 수액이 링거줄을 타고 남자의 혈관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한 약속이었다고요. 남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먼저 죽고 싶다는 말을 꺼냈고 그를 너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들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피해자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남자는 삶의 의지를 잃고 죽음을 결심한 상태여야 했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그 주장과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망 불과 며칠 전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70만 원이 넘는 작업용 연장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고요. 사망 전날 밤에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갔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는 친구의 작업복을 빌려 입고 출근하며 내일이나 모레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범행 바로 전날 그는 박 씨와의 통화에서 12월에 있을 친구 동생의 결혼식에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죠. 그 어디에도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두 사람 몸에 남겨진 약물의 농도였어요.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부검 결과 남성의 심장 혈액에서는 디클로페낙이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여성의 몸에서 나온 약물은 그저 통증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정도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극소량이었습니다. 함께 죽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몸에 남겨진 약물의 양이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경련을 일으켜 주사바늘이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프로포폴이 오히려 항경련제이며 설령 경련이 일어났더라도 고정된 주사가 빠지기는 어렵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은 현장에 남겨진 DNA였죠. 수액팩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구에서는 오직 박 씨, 그녀의 유전자와 혈흔만이 발견됐어요. 만약 남성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약물 투여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그의 손길이 닿았을 법한 다른 기구에서는 그의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DNA는 오직 그의 팔에 꽂혀있던 주사바늘에서만 발견됐죠. 모든 것은 그녀 혼자서 준비하고 실행했음을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진술 자체에 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랐어요. 범죄 심리학자는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있던 계획도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다며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진술 분석 전문가는 그녀가 자필로 작성한 동반자 경위서가 구조가 빈약하고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죠.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이렇게 객관적인 진실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한 것으로 의심되자 오해를 풀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짐작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범행에 나아갔고 동반자로 위장하였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 죄질의 무거움을 지적했죠. 그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마지막 대법원 역시 징역 30년. 이것이 법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한 사람이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시작된 집착과 통제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통제권에 들어와 있었던 연인이 아주 작은 균열을 보였다고 의심한 순간 그것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버린 냉혹한 살인사건이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길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모든 통제가 결국 상대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